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물폭탄에 수몰된 포항 지하주차장. 어제 이 시간에 기적 같은 2명의 생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이상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숨진 나머지 7명, 각각의 안타까운 사연에 오늘 많은 국민들 함께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녁 무렵 지하주차장 내부 영상도 공개됐는데 진흙과 함께 차들이 뒤엉킨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도 오늘 일제히 포항 참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여의도 국회로 시선을 돌려보면 당 내홍에 사법 리스크에 여야 모두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9월 7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는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막대한 피해 규모와 주민 불편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들어갔다 실종됐던 주민 가운데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7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는 구조됐는데 중학생 아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후보자 2차례 낙마로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이 내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고강도 업무 진단을 거쳐 행정관급 실무진 50여 명을 물갈했는데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내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의혹 등을 밝히겠다면서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 돈줄을 재기 위해 시행하기로 했던 러시아 유가 상한제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동참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를 찾아 직접 상황을 점검한 뒤 곧바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긴급 편성도 약속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방위 보고로 출근한 윤 대통령. 아침 약식 회견에서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를 언급했습니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2분이 구출이 돼서 정말 그 생명과 삶의 그 위대함과 경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오후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번 참사에 대해 격하게 항의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인재입니까? 죄입니까? 이후 희생자들이 안치된 포항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다른 피해 현장인 전통시장에서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좀 살릴 수 있어요? 네. 우리 좀 살릴 수 있어요?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네, 좀 살릴 수 있어요. 빨리 좀 눈물 나오나? 피해 복구하실 수 있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저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 좀 어쨌든 좀 태풍이 휩쓴 경주의 한 저수지도 방문했는데 붕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제대로 해서 이거 보강을 안 해놓으면은 이거 나중에 사고 나면 법적인 책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완전한 일상 회복까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500억 원 긴급 편성을 약속하며
실질적 도움을 강조했습니다.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 정부 예산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재난대응 예산은 전년 대비 17% 대폭 증액한 6조 1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거리두기 없는 이번 추석이 따뜻한 시간이 되도록 피해 복구와 신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지하 주차장 침수로 모두 7명이 숨진 포항. 이 가운데 한꺼번에 6명이 숨진 아파트 수색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공개된 내부 영상으로 짐작컨대 침수 당시 생존자와 희생자 모두 지하 주차장 입구 혹은 계단과 가까운 곳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허리춤까지 들어찬 흙탕물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물에 잠기고 흙을 뒤집어 쓴 차들이 처참합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침수로 6명이 숨진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사고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환한 51살 여성이 13시간 이상 매달리며 버틴 스프링클러와 15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계단 입구도 공개됐습니다. 흙탕물 자국이 거의 천장까지 아슬아슬하게 찍힌 모습에서 당시 상황의 긴박함이 느껴집니다. 배수 펌프가 계속해서 물을 빼냈는데도 바닥에는 물이 첨벙거릴 정도로 고여 있습니다. 생존자 2명은 모두 이곳 지하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서 구조됐는데요. 다른 실종자들도 입구나 출구 계단 가까운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들이 모두 입구를 앞에 두고 갑작스럽게 들어찬 물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발견된 실종자는 없었습니다. 11차례에 이어진 군, 해경, 소방 합동 수색에서 더는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자 소방당국은 합동 수색을 마무리하고 배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색은 거기 물 빠지는 걸 보면서 우리 배후 수시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단체로 우리 각 기관들을 합동으로 수색하는 거는 거기 안 할 거고 소방에서만 남아서 배수 작업을 하면서. 다만 지역 곳곳이 침수되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배수와 수색이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60여 명 규모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전담팀을 편성한 경북경찰청은 수색이 마무리되면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 감식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 극적으로 생존 소식을 알린 50대 여성. 그런데 엄마를 따라 나섰던 15살 아들은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빈소에는 허망한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태풍이 언제 왔었냐는 듯 하늘이 화창하게 개었습니다. 맑아진 날씨와 달리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안에는 애통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덮쳤을 때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주민들이 이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영정사진 가운데는 앳된 모습의 학생도 눈에 띕니다. 안내방송이 나온 뒤 어머니를 따라 주차장에 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15살 A군입니다. 어머니는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A군은 3시간 정도 뒤 어머니가 있던 자리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함께 놀자 약속했던 친구는 A군과의 이별이 믿기지 않습니다. 좀만 놀자라는 식으로 전날 7시에 약속을 잡았었어요. 운동도 되게 잘하는 친구였고 머리도 되게 잘 굴리는 친구였어요. 좋은 길 가라, 좋은 곳도 가고 그런 말밖에 못하겠습니다. 함께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60대 부부 역시 장례식장 위층에 함께 안치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듯 연신 흐느낍니다. 이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7명. 태풍은 지나갔지만 어찌할 수 없는 사고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은 쉬이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태풍 피해가 왜 경북 포항 남구에 집중됐을까요? 만조와 집중호우가 만나 물폭탄이 도로를 틀어막았고 소규모 하천에 홍수경보 제도조차 없어서 강물이 넘치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 한가운데 맨홀에서 빗물이 분수처럼 올라옵니다. 물이 고이면서 도로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고 차는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덮친 시간, 포항 일대는 말 그대로 물바다였습니다. 300mm가 넘는 물폭탄에 만조까지 겹친 탓입니다. 하천으로 모인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도로로, 집으로, 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찬 겁니다. 천장 유리까지 물이 그렇게 찼습니다. 이쪽에도 그만큼 찼고요. 이쪽에도 저희들 제 차 보면 유리창 위에까지 찼거든요. 곳곳에서 침수가 잇따르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도 빗발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포항제철소에서 전국 동원령 1호가 내려질 만큼 심각한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모든 소방대원이 현장으로 나섰지만 빗물에 막힌 도로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8명이 실종된 아파트에는 첫 신고가 접수된 후 4시간이 지난 뒤에야 긴급구조통제단이 차려졌습니다. 신고가 동시에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소방차가 동시에 출동을 하고 출동 과정에서도 많은 비로 인해서 출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회 루트를 안전시설이나 제도도 부족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물이 들어차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차수벽이 없었고 또 규모가 작은 지방 하천인 냉천에는 홍수 예보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하천이 넘쳐 흘렀지만 경고가 없었던 탓에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으로 향했고 결국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가 많이 와서 넘치는 와중에도 그런 거에 대한 예경보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비를 못하는 거죠. 차후에는 지금 이제 그런 지방하천에도 그런 이제 예경보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폭우와 만조가 만들어낸 도로 침수, 또 소규모 하천의 부족한 안전시설까지 예상치 못한 악조건이 맞물리면서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포항 참사에서 보듯 폭우 속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이전에도 바로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죠. 전문가들은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아예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진출입로가 흙탕물로 가득 찬 가운데 승용차가 둥둥 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주변 물까지 지하 주차장으로 한꺼번에 흘러들어간 겁니다. 차를 빼러 내려갔던 주민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도 이쪽에 한 20몇 년 됐는데 이게 처음이라. 지난달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때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40대 남성이 빌딩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확인하려다가 물살에 휩쓸려 결국 숨졌습니다. 집중호우 시 지하 주차장 구조는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하라는 낮은 지대라 비가 많이 쏟아지면 짐 출입로가 큰 물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오르면 토사까지 한꺼번에 들어가 시야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집중호우 시 지하 주차장에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면 절대 내려가선 안 됩니다. 포항 사례처럼 주변 물이 한꺼번에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주차를 해야 되고 네. 이미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때는 차를 다시 이동 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자신이 사는 곳이 상습 침수 구역이나 하천 범람 위험 지역인지 파악해두는 게 좋습니다.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현재 자연재해 위험지구 건축물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물막이판 설치를 침수 우려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관 재질 등만 언급되어 있는 배수로 설비 규정에 구체적인 배수 용량을 정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뒤 복구 작업은 시작됐지만 워낙 큰 피해를 당한 경북 지역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민들은 당장 눈앞에 다가온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지 하루가 지났지만 산사태로 쏟아져 내린 토사 속에 여전히 승용차들이 박혀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 대흥중학교 뒤편 야산이 무너지면서 아수라장이 된 주차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데만 3일이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뒤편 야산까지 복구하려면 해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너진 야산에도 추가 유실을 막기 위해 임시 방수포가 설치됐지만 복구 완료까지는 9달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거기 내는 두 달씩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되도록이면 빨리 하면 좋고, 이번에 이제 이 기회를 해가지고 완벽한 옹벽 공사라든지. 물벼락을 맞은 포항 지역 11곳 시장에서도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물에 젖은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젖은 집기류를 말리기 위한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아 준비해둔 물건이 온통 젖어버린 상인들은 애가 탑니다. 전 사실 대목을 다 준비해놨어요. 저 박스랑 저런 거 다 이제 포장해서 택배하려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일도 못하고 있어요. 군병력은 물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까지 나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전까지 가게 정리도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경북 경주도 이번에 큰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특히 경주 문무대왕면 인근 마을이 하천 범람으로 큰 피해를 봤는데요.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파손되고 전기와 수도마저도 끊긴 곳이 많았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하천변을 따라 세워져 있던 전신주가 모두 넘어져 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폭우에 늘어난 하천물로 도로가는 움푹 파였고 주택은 하천변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하천 상류로 올라가자 마을이 보이는데 차량으로 더는 올라갈 수 없는 상황.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보시다시피 도로가 완전히 파손돼 차량 통행은 불가능하고 사람만 간신히 옆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폭우로 마을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곳곳이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한 겁니다. 마을 전체가 전기는 물론 수도마저 끊긴 상황. 전기, 전화, 텔레비고 뭐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 다 홍냥 해가 있어요. 어제 7시부터 그랬거든요. 집 한 곳으로 들어가자 앞마당이 온통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흙탕물로 범벅이 된 집안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하천에서 빨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래하러 하천에서 빨래하러 치는 흙을 걷어내야 방이라도 들어가 자재. 마을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또 다른 마을이 나오는데 그곳도 도로가 파손돼 주민이 산이나 하천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 등은 사실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고립된 상태입니다. 차 다니는 도로가 다 유실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강이 돼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가려면 그쪽으로 올라가고 사람이 물속으로 댕기고 이래야 돼요. 관공서에서 급한 곳에 생수 등을 제공하러 나섰지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 인력이 필요한 상황. 결국 도심에 사는 자녀가 생필품을 직접 들고 부모를 뵈러 걸어 올라갑니다. 저는 저 시내에 사는 아버지 혼자 사셔가지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왔다가 오늘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시려고. 이 마을에 사는 주민은 50여 가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태풍이 몰고 온 폭우가 마을 주민들에게 수해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부터 수백 년에서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틴 문화재들도 이번 태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10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멀리서 보면 멀쩡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다릅니다. 곳곳에 토사가 흘러내렸고 담장도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600년이 넘는 시간을 지켜왔지만 태풍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뭔가 이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기와장이라든지 소리에 따라 다르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건 묵직한 완전히 넘어졌다. 통일신라 시대 만들어져 보물로 지정된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 불상은 더 처참합니다. 주변에 있던 연등과 구조물이 뒤엉켜
불상 바로 앞까지 덮쳤습니다. 불상은 토사에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신라시대 궁궐터였던 경주 월성은 폭우에 성벽 경사면이 유실됐습니다. 왕묘역 서학동 고분군 한기도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에 속살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가며 비바람을 퍼부은 경북 지역에서 특히 문화재 피해가 컸습니다. 경북 지역 유적지 235곳 가운데 52곳이 태풍 피해를 입었고 문화유산이 많은 경주에서만 유적지와 문화재 등 33곳이 태풍에 훼손됐습니다. 경미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 조치를 할 계획이고 항구 대책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문화재청하고 자문위원들 자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은 경북 지역 외에도 경기와 서울, 제주에서도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둘러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같은 날 쌍방울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전방위로 진행하는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이어 검찰에 또 한 번 출석했습니다.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입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2가지. 이 가운데 핵심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측근인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음식값 200만 원어치를 내는 걸 알고도 용인했다는 혐의입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 SNS를 통해 법인카드를 쓰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쥐고 있던 일주일 동안 핵심 인물 배 씨에 이어 김혜경 씨까지 불러 조사한 만큼 김 씨를 불구속 기소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 씨가 조사를 받던 시각, 검찰은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청 평화협력국과 소통협치국, 경기부지사실 등 3개 부서. 지난 2018년 경기도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했던 대북 교류행사 비용 상당 부분을 쌍방울 그룹이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거론돼 오던 쌍방울 그룹이 실제 경기도 주최 행사에 간접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두 사건의 연관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던 상태입니다. 당시 평화부지사로서 행사를 총괄하고 쌍방울 사회이사를 지내기도 했던 이화영 현 킨텍스 대표이사 사무실 역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쌍방울 사회이사를 사임한 뒤 평화부지사로 있던 때에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받아 장기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뇌물 혐의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사건 통합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연관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가족 소환 조사부터 경기도청에 대한 강제 수사까지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의혹 등을 밝히겠다면서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후원 의혹을 특검 대상으로 특검보 4명을 포함해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최대 40명 등 100여 명을 꾸리는 걸로 명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 뒤에 숨어 방탄특검으로 민심과 유리된 참호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인의 정치적 경호 행위를 중단하고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또다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다만 특검법이 현실화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위원장이라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찾던 목걸이 등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데 대해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빌렸는지, 또 빌렸다면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 관계는 없었는지, 이해 충돌은 되지 않는지. 이재명 대표는 직접 장화를 신으며 태풍 피해 현장을 찾는 민생 행보에 주력한 채 전국 논란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너무 소액이라서 지원금 올리는 거를 정부하고 좀 협의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재명 대표 부부의 의혹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는 게 지난 대선 당시 절정에 달했던 비방전에 버금간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전국은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내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비대위를 향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추석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국민의힘이 우선 정진석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일부를 제외한 의원들이 박수로 찬성 의사를 밝히며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원외 인사가 유력하다는 전망 속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거론됐지만 당사자들이 고사하면서 정진석 의원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내부 인사께서 잘 모르는 당에 와서 내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은 그게 적절치가 않다라는 이유로 완강하게 고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통하다 하고 제가 3번이나 방에 찾아가서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자신이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 고심했지만 뒤로 물러나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며 비대위원장 수락 배경을 밝혔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합니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당은 정말 위기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정 의원은 과거 이준석 전 대표와 공개적으로 거친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우크라이나 출장이 자기 정치라는 정 의원 비판에 이 전 대표는 이른바 육모 방망이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응수했던 겁니다. 사실 러시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봤으면 한다는. 당연히 겨냥했죠. 왜 이런 지적들이 있는지, 거기다 나이가 어떻고 선배로 어떻고 이런 얘기할 거면요, 앞으로 나이 순을 뽑죠. 당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새 비대위를 상대로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태인데 이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허은하, 김웅 의원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추인 과정에서 박수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았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이기도 한 정 의원은 올해 말까지 임기가 남은 상태입니다. 과거에도 비대위원장과 겸직한 경우는 있지만 부의장직을 유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을 최종 의결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진석 비대위로 다시 방향을 잡은 집권 여당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된 후 권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과 함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경선 일정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고강도 업무 진단을 거쳐서 행정관급 실무진 50여 명을 물갈이했는데 이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명자들이 논란 끝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새 정부 내내 공석이던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현재 직무대행인 조규홍 현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기획재정부 출신 정통 관료로 노무현 정부 당시 복지 분야 재정 투자를 늘리는 내용의 비전 2030 입안을 총괄했습니다. 기재부 출신이 윤석열 정부 요직을 독식한다는 비판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장관 공백을 잘 메운 점과 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조 후보자를 낙점했습니다. 예산 재정 분야의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보건복지부 현안 업무 추진 지금 1차관이니까 연금 또 건강보험 이런 쪽에 개혁 쪽에 많이 참여를 하신 분입니다. 대통령실도 추석 연휴 이틀 전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카드뉴스로 수차례 빈축을 샀던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을 홍보수석 아래로 옮기고 동시에 해외 홍보 비서관을 신설해 강인선 대변인에게 외신 대변인을 겸해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변인은 당분간 이재명 부대변인과 KBS 기자 출신 천효정 행정관 공동 부대변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정무 1비서관은 전희경 전 의원이 맡아 국회와 소통을 담당하고 기획, 전략은 장경상 정무 2비서관이 책임집니다. 잡음이 많았던 시민사회 수석실은 정용우 국민제안 비서관을 새로 발탁했지만 사회공감 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꾼 종교다문화 비서관과 시민소통 비서관을 직무 대리로 운영하는 등 일단은 힘을 뺀 모습입니다. 고강도 내부감찰과 업무평가를 거쳐 행정관급 실무진 50여 명도 짐을 쌌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조직 진단을 거쳐 어떻게 해야 능률적으로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포인트를 뒀다면서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라인만 살아남았다는 지적엔 법률, 공직기강 비서관은 원래 검사 몫이고 인사기획관 1명 정도가 추가된 건데 12,000명 검찰 조직에서 인사 업무를 10년 이상 맡은 전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적 쇄신은 임기 내내 계속된다지만 용산의 대규모 물갈이는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기회는 줄 수 있지만 보장은 할 수 없다. 이번 브리핑에서 소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대통령실은 어느 정권이든 초반에 겪는 진통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1,380원까지 넘어서며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달러화 강세 속에 원화의 가치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84.2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38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4월 1일에 1,392원 이후 13년 5개월 만입니다. 환율은 지난 6월 23일 1,300원을 돌파한 뒤 지난 한 주 1,350원과 60원을 차례로 깼고 지난 5일 1,370원을 돌파한 지 이틀 만에 1,380원대까지 진입한 겁니다. 미국이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는 심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파월 의장의 강한 매파성 기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된 흐름을 보이면서 환율 급등에 따라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다시 경기 침체가 초래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요국 통화도 모두 약세를 보여 특별히 우리 원화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IMF 위기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른 것은 그때는 원화만 굉장히 약세를 보여서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불안 양상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다른 패턴을 보이면서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일 열리는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환율의 추가 상승이 우려됩니다. 주식시장은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39% 내린
2376.46에 코스닥은 1.45% 내린 768.19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1.93% 하락에 5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지난 7월 상품 수지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0년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에는 경상수지 전체가 적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국제교육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 지난 7월에도 흑자를 기록하며 석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7월 경상수지는 10억 9천만 달러 흑자에 그쳐 1년 전보다 무려 85.9%나 급감했습니다. 경상수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지난 2012년 4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게 뼈아팠습니다. 수출이 6.9% 늘어나는 동안 수입이 20% 넘게 급증하면서 상품수지는 11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석탄과 원유, 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만큼 8월 경상수지 역시 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8월 무역수지가 되게 좀 이례적으로 큰 폭 적자를 보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품 수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여기에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한동안 국내 무역은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의 돈줄을 재기 위해 시행하기로 했던 러시아 유가 상한제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동참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보복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러시아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히 시행하기로 합의한 지 며칠 안 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관영통신사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가격 상한제에 동참할 경우 심각한 부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외무부 국장은 손해보면서 원유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결과 한국 파트너들은 훨씬 비싼 가격으로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노비예프 국장은 워싱턴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구매자 카르텔에 서울을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가 상한제 참여 국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석유, 가스 등 에너지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И вообще не будем ничего поставлять, если это противоречит нашим интересам,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кономическим. Ни газ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ни нефть, ни уголь, ни топочный мазут, ничего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전체 원유의 5% 남짓 정도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이 2020년부터 중단시킨 원유와 석유 제품 공급을 북한이 원하면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이 추가로 긴장을 고조시키면 금융 등의 조치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등 자국 원유 가격 상한제 동참 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포항에 정치권이 총출동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비대위를 이끌 수장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추인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포항이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오늘까지도 현장에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에 지하 주차장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흙탕물에 차들이 뒤엉킨 모습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참사 당시를 정말 짐작해 할 만한 영상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타까운 정말 큰 사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번 그 서울에 수해가 났을 때도 네.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이 많은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급격하게 물이 찰 경우에 매뉴얼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국민들이 좀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를 빼라는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내려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내려간 죄밖에 없는데 저렇게 비극적인 결론을 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했던 그 이야기 자체도 그렇고 이런 급격한 어떤 큰 물이 차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빠른 시간 안에 단시간 안에 이렇게 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관리사무실 측이나 또는 주민들 측이나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그 뉴스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 따라 같이 갔던 중학생이 어머니는 살아나셨지만 그 중학생이 참 그 결국은 이렇게 다른 길로 가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엄마와 아들의 생사가 엇갈린 이 소식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은데 현근택 대변인도 저도 정말 그 영상도 봤는데 보니까 예. 아마 살아계신 그 부신 분도 보니까 한 5cm 정도 남짓한데 한 13시간, 15시간 정도 버텼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사실은 지난번 폭우 때도 그렇고 비슷하거든요. 사고 유형이 지하 부분인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천변 옆에 있었는데 예. 차수백 설치도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약간 허점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사고인데 사실은 이제 항상 우리가 뭐 사고 난 다음에 이게 뭐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온 것보다 지난번에도 보면 뭐 지금 마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빗물이 못 넘어오게 이렇게 설치하니까지도 막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물만 못 들어오게 막았어도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규정을 다시 바꾸고 이래서 네. 좀 위험성이 있는 데들은 그런 어떤 재난을 대비한 어떤 장비라든지 설치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엄마가 본인이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아들을 살라고 먼저 내보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사가 엇갈려서 정말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상 상황도 많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달라지고 있어서 폭우도 앞으로 언제 어떻게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절대 폭이 말라. 어제 이 포항 상황을 심야에 진두지휘한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자,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좀 살려주세요. 빨리 눈물 나오나 피해 복구하실 수 있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올라가서 바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할게요. 좀 어쨌든 좀 며칠이 돼가지고 좀 살려주세요. 네. 오늘 포항 경주를 방문한 대통령 모습 듣고 오셨는데 서울 가면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바로 선포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 바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예비비도 오늘 뭐 빨리 편성이 된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이번엔 기민하게 대응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 이제 서울 수해 사태 때 이제 많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내각과 또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의 대응이 기민하지 못했다. 강남에 그런 엄청난 물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 흰남노 북상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통령실부터 또 내각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굉장히 많은 촘촘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피해갈 수 없었던 이 포항과 경주에는 태풍의 직격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피해가 생긴 것에 대해서도 가장 신속하게 대통령이 철야에 밤을 새서 진두지를 했었고 또 그 상황을 다 통제를 했었고 저도 그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지역의 동사무소 주민센터까지 대통령이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기 때문에 행안부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동사무소에서 동장 이하 한 팀을 짜가지고 밤을 새더라고요. 그런 식의 대비가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서 그것들을 이위에서부터 챙기면 충분히 우리나라의 그 행정력이라든지 또 이게 조직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닥쳤던 이 경주와 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오늘 약속한 대로 바로 서울 오르자마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 예산상의 지원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이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현장을 방문했고요.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민방위복 입고 장화 신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뭐 정부 여당과 한 목소리긴 한데요. 이재명 대표는 보상액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뭐 보상이 실제로 당한 분들 들어보면 항상 부족합니다. 실제로 뭐 200만 원, 500만 원 하지만 그걸 안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저는 뭐 재난에 대한 대처에서는 여야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현장에 간 것도 잘했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사실은 일찍 집에 가버렸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집에서 다 지휘했다 이러는데 공무원들 보고 늦게 나와라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욕먹은 거거든요. 저는 뭐 밤새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공무원들도 대기하는 것이고 네. 또 현장에 가면은 다 물론 사고 나니까 뭐 수습 중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리되면 가서 보고 또 실제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야가 가릴 게 없다. 그리고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구두 신어서 또 말이 많았거든요. 예. 오늘 또 장화 신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지적을 받으면 그거에 맞게 고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대응은 지난번보다는 잘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이 재난에 대한 어떤 지원 이거는 전 여야 없이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칭찬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데 잘한 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민주당의 칭찬의 목소리를 보낸 국민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민생 현장으로 이렇게 정치권이 다 달려갔지만 정치권 여의도로 가보면 여야 모두 좀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부터 볼까요? 새 비대위원장 어제만 해도 박주선 전 부의장 유력 이렇게 됐었는데요. 네. 자,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으로 최종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내일 전국위원회 이제 의결을 최종적으로 거쳐야만 공식적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승인이 되는 거고요. 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대위원장 후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이제 내정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아 윤핵관 정진석이냐 이런 예. 비판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정진석 부의장은 당내에서 신망이 두텁고요. 예. 그다음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많이 유지를 잘 하시고 계신 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셔서 그나마 좀 낫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윤핵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전에 있었던 장제원 권성동 대표와 같은 윤핵관과 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데 정진석 부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 시절에 후보 때부터 지지를 했었고 예. 후보가 된 이후에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많이 도왔습니다만 국회 부의장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대위 같은 데서 구체적인 직책을 가지고 돕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고 마음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었지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대표처럼 직접 선대위의 중책을 맡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계속 조언하고 또는 견인하면서 대통령을 이끌어왔던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론됐던 윤핵관으로 불리는 두 의원과는 조금 다르다 다르다는 이렇게 거죠. 예, 보셨는데 그러니까 범윤핵관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예. 범친윤계 정도의 어떤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지 대통령과 기존의 장제원 원성동 의원과 같은 윤핵관의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예. 말씀드립니다. 근데 얼마나 이 구인난이 심했는지 권성동 원내대표 말로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고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정진석 부의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고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박주선 네. 전 부의장 카드가 나왔는데 또 고사하니까 네 번째 제안해서 설득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도 맡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정진석 부의장이 그 수락하면서 기자회견에서 독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담배를 다시 피게 예.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독배를 그 받는다는 기분으로 수락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그럴만한 게 지금 계속 가처분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14일 날 심리가 열리는 그 가처분 심판은 이게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가처분을 분명히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 그러면 결국은 14일 이후에 또다시 심리 날짜가 잡히면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도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럼 가처분의 결과에 따라서는 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처럼 짧은 기간 동안 하다가 또 직무가 정지당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진들이나 원내외를 막론하고 그 자리를 탐탁하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독배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무도 그 폭탄을 받아안기 싫은 상황이 됐고 이제 그렇지만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당을 위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독배를 마신다는 심정으로 받았다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예. 굉장한 고민 끝에 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배경에는 당을 다시 좀 구해보자라고 하는 좀 살신성인의 자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누군가 맡아야 되니까요. 그럼요. 예. 예. 정진석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돌고 돌아 윤핵관 아니냐. 지금 윤핵관 아니시라 그러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 얘기로는 호소인이었는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호소인보다는 윤핵관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마 지금 말씀처럼 이제 가처분의 위험성도 있지만 이번 아마 비대위는 실권이 없어요. 사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언제 전당대회 할지도 정하지 못했어요. 주자들 간에 이제 연내하자, 뭐 내년에 하자 말이 많거든요. 결국은 그걸 결정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근데 또 본인 스스로 지금 구원투수로 나왔다 그러지만 구원투수로 나오면 원래 감독이 딱 공을 주면 던져야 되는데 공 던질지 말지를 이제 감독이 정하지 않고 이제 법원이 정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투수지만 이제 구원투수가 아닌 약간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가처분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제기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에 뭐 뭘 하기는 힘든 상황 아닌가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조마조마한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오늘 의총에 총 75명 의원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박수로 추인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웅 의원 1명만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발하는 의원들도 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의원총회라는 게 의결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의원총회라는 형식적 절차를 이제 밟아서 이른바 권성동 이 직무대행이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로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걸 이제 추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박수로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박수의 결과가 권성동 대표가 설명하는 거하고 뭐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던 김웅원 빼고는 뭐 더 있었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전원으로. 그리고 또 허은하 의원도 이야기하지만 박수를 안 친 사람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후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도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습니다만 그때도 그냥 박수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꼭 논란이 되니까 그냥 표결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의원총회가 표결까지 하면서 그 숫자로 남길 만한 그런 의결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절차적으로 통과하는 의례라서 저는 뭐 박수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지 않은 반대의 의사 또는 침묵의 반대도 있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 판결로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데 그 비대위 대신 다른 비대위를 또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원 판결에 사실은 불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일각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하는 분들도 국회의원 중에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당헌당규 개정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65명 중에 66명인가요? 아니 116명 중에 66명만 그때 찬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적지 않은 수의 반대 의사도 좀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참석 안 하는 의원들도 한 40명 정도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제가 한마디 하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민주당에서 엄청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니, 사실은 찾아봤어요. 의원총회 어떻게 결의하나. 거수 또는 기립이 원칙이에요. 거수 또는 의장이나 또 제적위원회 3분의 1 찬성했을 때 비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수라든지 기립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박수 만장일치인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경우에 이의 있습니까? 여기서 이의 없습니다. 얘기하면 그때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손을 들어서 표결은 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박수를 쳤는데 두 분이나 나와서 지금 나는 다른 생각입니다. 이래버리면 만장일치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밀어붙이기 아니냐라고 볼 수 없어요. 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추인은 했는데요. 정진석 호 앞에는 암초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처분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와는 우크라이나 방문 문제로 설전을 과거에 벌인 만큼 갈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 부의장의 생각 잠시 듣고 오시죠. 저는 최근에 아직은 뭐 계획이 잡혀 있지 않지만 뭐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속되는 이런 분열상과 갈등상을 이어가지 않도록 저는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 얘기를 했는데 자, 정진석 부의장이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은 뭐 당대표 사퇴하라 이런 마음일까요? 당장 사퇴보다는 이제 가처분 제기 안 했으면. 가처분은 1번 그렇죠. 가처분 제기하지 말아라. 안 했으면. 그다음에 본질적으로는 사퇴 얘기했죠.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지금 후보자는 이준석 대표를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당신 물러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물러나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체 대신하는 사람인데 만나서 해결할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비대위를 안 맡고 돌아오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네. 비대위로 간다는 거는 당대표 해임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뭐 만나서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나서 해결할 일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저 이준석, 정진석께서 이제 석석대전 얘기도 나왔는데 이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 4번째 가처분 예고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페북에 어떤 글을 남길까 하는 많은 분들이 주목해서 보셨을 텐데요. 글을 남겼습니다. 좀 한번 보여드리면 저렇게 개사진과 함께 자, 2장인데요. 위에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밑에는 좀 확대된 개 모습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대위 주호영 비대위 일단 한번 좌초됐고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워낙 그 SNS에 그 올리는 글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창조적이고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뭐 개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의미가 다중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 대선까지 좀 돌아가야 됩니까? 굳이 뭐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개사진을 올려놓고 개사진을 두 장으로 해놓고 똑같은 사진인데 하나를 확대해서 밑에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선출이 됐다가 직무정지로 지금 물러난 상태고 다시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실수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인용이 되면 그 직에서 내려올 것이다. 나는 아마 이준석 대표의 그 주장과 확신을 가지고 저런 내용을 쓴 것 같고 특히 개 사진 올린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 대선에서의 그와 연관된 이미지를 좀 떠올리게 하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그런 탁월한 창의적인 SNS 활동을 뭐 따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 조금 더 진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좀 가벼움보다는 조금 더 진지함으로 이 지금 당 내분 사태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전통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이런 발언이라던가 이런 그 페이스북 사진 글 이런 것들을 좀 올리는데 현근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개사진이랑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개사과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양두구 얘기하면서 개고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그것도 좀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욕심이라는 거는 뭐 당권, 권력 그걸 말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라는 게 결국은 어차피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뭐 비상 상황이라는 거를 지금에 맞게 규정을 했지만 어쨌든 국민과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대표를 그 하위 단위인 전국위에서 해임하는 것 같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 정도쯤에 아마 뭐 가처분 신청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그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비대위원들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제 비대위원장만 하니까 비대위원들은 그냥 유효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대위원도 선임했으면 한 번에 다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비대위원 선임을 안 하고 있어요. 원래는 추석 전에 한다 그랬는데 이게 곧 한다고는 하던데요. 그렇죠. 근데 추석 후로 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아마 비대위원들 전부 해야 되느냐, 비대위원장 해야 되느냐, 요 고민을 조금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14일 가처분 결과 먼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후 추가 또 14일 가처분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새 비대위가 그렇죠. 두 번째 그 가처분 제기한 거는 비대위원을 한 것인데 비대위원들은 사퇴해 버렸고 세 번째 가처분은 그 뭐 당원 효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국이 효력 개최 금지였기 때문에 이미 개최해 버려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14일 신문보다는 네 번째 가처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정 부의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국회 부의장입니다. 네네. 이게 전례가 없는 건 아닌데 겸직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이게 좀 뭐 논란이 되려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내일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아마 종합적인 의견을 발표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아마 기자들 질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거취 문제를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바른미래당 시절에 지금 그 논란이 거론이 됐었던 박주선 국회 부의장 당시 부의장도 비대위원장 한 적이 있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정의화 그 부의장도 사실은 비대위원장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례가 없는 건 아니어서 할 수는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금년 12월까지만 국회 부의장직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 자체가 크게 논란은 되질 않는다. 그러나 내일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 질문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내일 기자회견이 잡혀 있던데요. 내일 사퇴 발표하는 겁니까? 그런 수순으로 지금 충분히 예상이 되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다 새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내일 전국위 의결을 통해서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약속한 대로 네. 비대위를 새로 꾸린 다음에 내 자신의 거치는 내 자신이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예고된 기자회견에서는 대부분의 지금 예상으로는 예. 사퇴를 좀 결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퇴를 발표한 다음에 후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대해서 일정과 절차에 대해서 아마 내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 발표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했던 김건희 특검법 결국 오늘 발의를 했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일단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예.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고요. 세 가지입니다. 수사 대상은 지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허위 학력 경력 부분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 공투시효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지났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뇌물 협상 협찬은 아마 코바나 이게 대선 기간에 문제가 됐던 건데 사실상 협찬 아니냐? 이제 여기에 아마 좀 더 들어간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뭐 공사 사적 발전 아는 업체한테 해줬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아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학위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았고 예.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밑에 나오는 이 부분인데 결국 이제 공수처 3분의 1로 이상 하자. 현재 검찰은 잘 못 믿겠다. 그러니까 공수처로 좀 공수처 검사들로 3분의 1 이상 구성하자는 부분이 있고 전체 인원에.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누가 추천하느냐. 그러니까 여당 예전에는 뭐 여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3당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검은 이제 야당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야당이 발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추천하면 120일 동안 수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169명 발의했다는 거 전원이 네네. 공동 발의했다는 얘기신 거죠. 궁금한 건 역시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본회의까지 오를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인데 민주당이 169석 다수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그 본회의까지 가려면 관문이 꽤 많아요. 네. 예. 일단 법사위 통과가 제일 중요하죠. 네. 법사위원장이 일단 뭐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게 굉장히 이제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패스트 트랙을 올리려면 5분의 3 그 법사위.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아마 지금 조정훈 의원이 찬성하면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결국은 18명 중에 11명이 찬성을 했는데 민주당이 10명.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시대전환에 이제 조정훈 의원이 있기 때문에 11명이면은 이제 그 요건은 됩니다. 네. 5분의 3 요건은 되는데 이제 과연 이 법사위원장이 이거를 뭐 통과시킬 거냐 네. 이제 그 문건을 두고 있어서 물론 이제 그럼 이제 다수인 경우에는 이제 사회권을 뭐 어떻게 한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또 관례상 쉽지 예. 않은 거라 아마 법사위 통과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본회의 통과는 뭐 어렵지 않겠죠. 뭐 본회의 통과된다 그러면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 거부권 들어오면 그다음에 3분의 2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법사위원장과 거부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법사위를 넘는다 해도 대통령이 마지막에 거부권을 그렇죠. 행사하면 이것도 현실 가능성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군요. 자,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습니다.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네.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쓰냐,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이냐. 자, 여당의 강한 비판도 들어보셨고 지금 대국민 사과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아라. 민주당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김근식 실장님,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지금 수사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화풀이용 내지는 그 이른바 물타기용 특검 발의라고 생각하는데. 화풀이용 혹은 물타기용.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출석 소환 요구가 나온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갑자기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 발의를 네. 공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8월만 해도 일부 철험회 소속 의원 한두 명이 김건희 특검법을 주장을 했었고
그때만 해도 박홍근 원내대표랑 당 지도부 또는 그 우상호 비대위에서는 당 지도부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 개인 의견이다라고 사실 선을 그었어요. 예. 그런 내용인데 지금 갑자기 와서 박홍근 원내대표랑 공식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진 상황이 있느냐? 달라진 상황은 딱 하나 있죠.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국민들 생각할 때 8월 달에는 당론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다가 지금 당장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건 화풀이용이거나 물타기용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죠. 그럼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다 보고 검찰의 결과를 다 듣고 나서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하필 왜 이 시기에 그리고 이른바 그 경력 이력에 대한 허위 사실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이 불송치로 결론을 냈고요. 그다음에 커바라텐친트 그 후원 사건도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 일정 정도 수사의 종결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세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하고 야당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검찰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검찰에 너무 모르쇠로 입을 닫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먼저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또 검찰도 나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설명을 좀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필 이 시기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추석이 곧 네,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권 일각에서는 추석 밥상 민심에 이재명 대표 얘기 말고 김건희 여사 이슈도 좀 올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주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석 밥상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치권 화두가 별로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오르지 않을 먹고 것 사는 같다. 게 힘들기 예.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이 뭐가 바뀌었냐 그랬는데 여러 가지 바뀌었죠. 그 최근에 보면은 언론 보도에 직접 그 주가 매매를 허가하는 동의를 받는 과정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논란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럼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게 나왔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이 얘기 나온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허위 경력 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16년 1학기까지 강의했거든요. 2016년 1학기에는 또 단과대학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네. 추가로 이력서를 냈을 가능성이 많아요. 2016년 1월이 만약에 이력서를 냈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2023년 1월이 됩니다. 근데 지금 2013년 1학기 때 이력서 낸 거, 그것만 가지고 지금 공소시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술하죠. 수사 제대로 안 오고 있고 말씀처럼 최근 논문 문제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결국 특검밖에 없지 않느냐. 네. 검찰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수사가 안 하죠. 경찰도 지금 허위 학력 경력에 대해서는 그냥 불송치 해버리죠. 그럼 못 믿겠다 수사기관. 그럼 특검으로 가자. 이게 기본적인 어떤 저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취지고요. 네. 이 추석 밥상에 뭘 올리냐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면보다는 이제 수사의 공정성 문제, 불공정하다. 지금 왜냐 그러냐면 지금 김영희 여사 같은 경우는 경찰에도 가고 다시 또 검찰에도 가고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이 학력 경력 문제도 그냥 서면 조사로 끝내버렸거든요. 그게 사실은 똑같아요. 지금 네. 계속 소환할 때도 보면은 공소시효 얼마 남았으니까 소환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허위 학력 경력 문제도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서면 조사하고 수사가 벌써 형평하지 않죠. 네. 이제 그런 부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해서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수사의 공정성 차원에서 지금 이 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그 검증한 교수학술단체에서 연일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네. 나오고요. 오늘 민주당의 교육위 소속 의원들 학위를 반납하고 사과하라 이런 이제 뭐 성명도 발표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특검법 내용에 이 논문 표절 문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논문 표절 문제는 저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좀 더 특단의 결심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일반 대학원의 아주 높은 수준의 이런 퀄리티를 요구하는 그 일반 대학원의 논문이 아니고 특수대학원의 논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경계의 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통과됐던 기준보다 지금의 눈높이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 영문 표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표절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조악스럽다라는 결론이 좀 나고 있어서 저는 이것들을 검증했다고 하는 그 검증을 발표하는 그 교수 모임이 정치적 색깔이 있다고 지적하기 전에 그 메신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결과적으로 분석해냈던 내용이 표절이 맞다고 한다면 그 표절 자체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제3, 제4 논의가 계속 촉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쿨하게 이 학위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무슨 전문 연구자의 길을 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하느라 이렇게 했지만 이런 실수와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중하게 시인하고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저는 학위를 반납하는 그런 특단의 절차를 하는 것이 지금부터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 하나라도 좀 정리해내는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뭐 반납하는 것이 맞다. 김근식 개인적인 실장님 생각으로 개인적 깔끔하게. 의견으로. 왜냐하면 이재명 예. 지사 시절에도 사실은 경원대인가요? 지금 가천대로 바뀌었습니다만 가천대 확인 논문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자기 반납하겠다 해서 쿨하게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학교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확인 논문 자체 표절에 대해서 이게 범죄 행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행위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 당사자께서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이 문제를 좀 화근을 더 키우는 것을 좀 미리 막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이와 별개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재산 신고가 누락됐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고발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재산 신고가 마치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재산 신고는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내용에 들어갑니다. 네. 기본적으로 김은혜 지난번에 이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재산 누락한 게 문제됐었거든요. 선관위에서 검찰에 아마 이제 고발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부인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 그럼 우리가 허위 사실 공표 내용 중에 재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력, 경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허위 아니냐라는 문제고 지금 장신구들이 뭐 합치면은 뭐 1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그 당시 언론 보도가 많지 않았습니까? 몇 천만 원 넘는 것 하나에 다 몇 천만 원 넘는다. 지금 3개 합쳐서 1억 넘는다는 건데 500만 원 이상 동산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신고를 안 했으면 신고를 누락한 거죠. 물론 이제 그럼 이게 누구 거냐라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뭐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통령실에서는 3점 중 2점은 빌렸고 1점은 뭐 이게 신고 대상에 해당 안 된다. 예, 값어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누구한테 빌렸는지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디서 사는지 얘기하면 되는 건데 아마 이제 뭐 메이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시리얼 넘버가 있는 데도 있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샀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에 사는지 맞다 그러면 뭐 본인 걸로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동산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내 건지 아닌지 정확하진 않거든요. 결국은 이제 구매자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결국은 아마 수사롭게 밝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빌렸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소액은 어디서 샀는지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에 그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한 발언을 가지고도 한번 고발을 하셨었죠. 이번이 지금 두 번째 고발인데요.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소출을 못하는데 민주당이 고발하는 이 속뜻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연달아 2개를 지금 고발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설명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고 다시 또 오늘 그 김건희 여사 이제 보석 관련된 것도 재산 신고상 누락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한 거기 때문에요.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게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을 거부했고 그다음에 곧 기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그러면 이 역시 맞불. 윤석열 후보도 당시도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가 없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요. 뭐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을 해봐야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 부분의 수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발 여부와 상관없이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발을 한 이유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곤혹스러운 심정을 다시 또 똑같은 상대인 윤석열 후보에게 당신도 마찬가지라는 것들을 아마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맞불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는 제가 좀 반박할 텐데요. 그 사실은 이제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건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수사는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사실 공직선거법은 9월 9일 공소시효예요. 근데 이게 고소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 그때는 수사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래서 공소시효 끝나버렸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일단 고발을 해두는 게 필요하고.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수사를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5년 동안 공소시효 정지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 견해가 갈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는 어떤 할 수 있는 건 해놓는 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다른 사건에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어떤 저한테 자문을 구한다 그래도 할 건 해놔라.
그래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수사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아니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아마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월 9일 공소시효까지 이틀 남은 사건 또 하나 있죠. 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오늘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을 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틀 남기고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거는 기소를 염두에 둔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보통은 예전에는 다 경찰에서 부르고 검찰에서 다시 부르고 그랬거든요. 네. 물론 선거법은 뭐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니까 부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난번 경찰에 가서 5시간 조사 받았거든요. 오늘은 2시간 한 40분 했다는데 이게 2번 정도 부를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어느 정도 나왔을 거거든요. 예. 왜냐면 경찰 수사에서 부인했던 거고 경찰에서 부인했는데 갑자기 검찰에 가가지고 인정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 이제 기소 의견인 것 같은데 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배임 부분에 대해서 공범이라는 건데 공범이 되려면 뭔가 이제 공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묵시적으로 공모했다. 알았을 거 아니냐. 예. 근데 김혜경 여사는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몰랐다. 내가 쓴 적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사실은 다시 부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부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를 2번씩 수사기관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좀 의도성이 있어 보이고 아마 본인 뭐 기소하겠죠. 지금 아마 문제가 되는 거는 78,000원 그 공직선거법이거든요. 밥을 사줬다. 한마디로 하면 기부행위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김혜경 여사는 아니 나는 내 거 계산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알아서 하는 걸로 알았다. 난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밥 살 테니까 와라. 이게 아니었으니까 내가 밥 살 때 왔다 그러면 전체를 다 계산했겠죠. 네. 내 것만 계산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런 거를 선거법으로 기소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저 식대 78,000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경찰이 지난번에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송치를 받은 검찰이 다시 오늘 불러서 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기소는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예정돼 있는 것 왜냐하면 같다. 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그러니까 이 배임이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배모 씨는 사실은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가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만 확실한 혐의가 입증이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관건은 그런 배모 사무관이 그런 수차례에 걸쳐서 거의 2천여만 원의 법인카드를 이제 배임을 한 혐의, 유용한 혐의가 있는데 이걸 김혜경 씨가 사전에 알았느냐, 묵인을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자기를 오래전부터 거의 수행 비서처럼 모셨던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매번 초밥을 갖다 주고 소고기를 갖다 나르고 뭐 음식을 갖다 주고 소고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주는데 그걸 자기 돈으로 사오고 배모 씨 개인 사비로 사왔다고 생각하는 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검찰의 오늘 조사도 그런 법인카드 배모 씨의 유용 사건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모를 리가 없다라는 그런 합리적 판단하에 아마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것 같고 네. 기소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은 검찰이 김혜경 씨를 기소하면 당 전체가 비상 대응 체제로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의겸 대변인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에 비춰보면 기소를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내일 검찰의 조처가 기소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뭔가 좀 비상한 상황에 돌입하고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당 전체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내일 보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기소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최고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당 전체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거 지금 논의 중인 겁니까? 아니면 진짜 기소하면 정말 당이 비상 체제로 중요한 게 이제 들어갑니까? 배우자 같은 경우도 공직선거법 아마 300만 원 이상인가 선고되면 아마 이제 그 당선 무효형이죠. 그럼 물론 당선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선거비 어쨌든 반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뭐 대선 때 비용을 그렇죠. 반환해야 400억 이상 거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거의 뭐 파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걸 마치 이제 언론에는 이미 뭐 다 알고 다 하지 않았겠느냐, 뭐 수천만 원 되고 이런 걸 알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알려진 건 16건이거든요. 180만 원 정도 했고 이거는 사실은 선거법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자꾸 이제 78,000원 얘기하는 게 78,000원이 선거법이거든요. 예. 선거법인 경우에는 이게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되면 이 비용 회수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네. 것이죠. 그다음에 사실은 뭐 알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알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본인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사왔다든지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제보한 분 같은 경우도 다 뭐 녹음해놓고 그다음에 다 그걸 제보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30군데나 압수수색했어요. 근데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것이다. 그럼 결국은 명시적으로 그걸 동의하거나 아니면 지시했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에 대한 걸 못 찾은 거예요. 예. 근데 단순히 이런 걸 가지고 공모했다. 당연히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제가 좀 과하다. 제가 그래서 배임도 제가 인정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공직선거법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기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처럼 내 것도 계산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내 거는 계산했거든요. 예. 그거 때는 뭐냐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계산하라는 취지예요. 기본적으로. 식당 만약에 4명이 갔는데 내가 박박하고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도 내가 사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안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 경기도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밥을 사준 거다 한마디로 기부행위 한 거다. 저거는 제가 보기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자, 이 건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검찰의 경기도청도 이틀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쌍방울 의혹 관련해서 뭐 조사를 한다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뭐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굉장히 많고 검찰의 지금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면 매번 뭐 의총을 열거나 이래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비상대응 체제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거나 자, 이렇게 가는 겁니까? 뭐 결론을 정해놨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굳이 뭐 나갈 필요 없죠. 왜냐하면 뭐 의견서를 내든지 아니면 뭐 변호인이 되는데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서면 대응 아니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지금 뭐 대부분의 나형들이 뭐 대장동 지금 몇 달 동안 털어도 별로 나온 게 없거든요. 이거 뭐 유례 신도시로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지금 뭐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홍보비로 받은 거를 어쨌든 그거를 뭐 뇌물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나올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 나간다, 모든 부분은 나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상황에 따라 다를 거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할 텐데 특히 아마 공직선거법 부분은 이제 당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도 아마 뭐 당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법률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대응을 할 걸로 봅니다. 예, 자 민주당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대선 선거 비용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비상대응 체제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김혜경 여사의 초밥 비용, 소고기 비용, 무슨 죽 비용 이걸 경기도 법인카드로 썼던 것에 대한 문제를 제1야당이 민주당이 총력 대응해서 막는다라고 인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저는 과연 설명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이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 대신에 김혜경 여사의 초밥 비용 자체에 대한 법인카드를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스크럼을 짜서 막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냐 이런 식의 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비단 이것만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예고된 게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계속 그러면 의원총회하고 또 비상대응 체제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재명 당대표 나왔던 때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 제1야당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전략적으로 원칙을 정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짧게 반박을 하면 아까 7만 8천 원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아냐 모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협박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검사 협박한다고 얘기 계속 해요.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에요. 허위사실 공개 대상이 아닌데 자꾸 이거를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 입장에서 당연히 선거법이 문제되면은 당의 재정에 엄청난 타격이 오는데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분들의 개인적인 것과 선거법을 지금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검찰이 계속 이거를 공직선거법을 몰아가는 의도 자체가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강타한 경북 포항에서는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침수 피해를 봤던 포항제철소가 이틀째 제품 생산을 중단했고 현대제철 포항 공장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생산 차질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포항 지역에 폭우를 뿌렸던 지난 6일 새벽. 포항제철소에서는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길이 올랐습니다. 당시 연기와 불길은 가스 방산 작업이라 큰 피해는 없었지만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제철소가 대부분 물에 잠겼습니다. 변전소가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고 쇳물을 녹이는 고로 3기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포스코는 변전소를 하루 이틀 안에 정상화해 복구 작업에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지만 제강과 아변 등 후공정 라인은 언제 재가동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공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핵심 설비인 고로 3기는 피해가 없으며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중간재인 슬라브의 일부를 광양제철소로 전환해 가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제철의 포항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제품 제조가 중단됐다며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포항 공장의 생산 비중이 전체의 10% 정도에 그쳐 당진과 인천 공장의 가동률을 올리면 매출 손실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오늘 저녁 8시 10분쯤 공지를 통해서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와 주민 불편의 심각성, 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감안해 우선 선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 조사 등을 거쳐 요건이 충족되면 신속하게 특별 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포항과 경주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로 올라가면 바로 재난지역 지정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태풍으로 전국에서 농작물 5천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피해가 2,400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농작물 쓰러짐과 낙과 피해가 각각 1,400, 1,200헥타르였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침수 농지 대부분이 변온으로 생육에 지장은 크지 않다며 강원 지방은 큰 피해가 없어 배추나 무 등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는 과거 우리나라를 거쳤던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매미나 루사 등 과거 비슷한 위력의 태풍들과 비교하면 이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인용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와 가장 유사한 태풍으로 지목된 건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입니다. 태풍의 위력을 나타내는 중심 기압뿐 아니라 한반도로 상륙하는 이동 경로도 비슷했습니다. 매미가 강타했을 당시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6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흰남노로 인해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지금까지 10여 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위력은 매미와 흰남노가 각각 역대 2위, 3위를 기록했는데 피해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컸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태풍의 풍속과 한반도 상륙 뒤 이동 경로, 사전 대비 태세 등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우선 흰남노가 내륙에 머문 시간은 2시간 20분 정도에 불과해 매미나 루사보다 짧았습니다. 찬 공기가 예상보다 일찍 유입되면서 힘이 약해진 채 스치듯 지나간 겁니다. 태풍이 상륙할 때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태풍의 진로가 예상보다 약간 남쪽으로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면서 육지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예상보다 짧아지면서 피해가 작았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바람 이동 방향과 일치하는 오른쪽은 위험 반원으로 불리는데 흰남노의 이동 경로상 내륙 지역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도 피해를 줄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경남 사천에 상륙해 경북 울진으로 빠져나간 매미보다 흰남노가 조금 더 동쪽으로 치우쳐 이동한 겁니다. 매미는 진로의 우측에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에 위치를 했고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진로의 좌측변에 우리 연안이 위치하기 해서
상당히 그 피해 규모가 차이가 났던 거죠. 태풍이 오기 전 대비 태세도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이미 지난달 한 차례 폭우로 홍역을 치렀던 만큼 저지대 주민 대피나 위험도로 통제 등 대처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태풍 매미 때 해일이 들이닥쳤던 해운대와 마산항 등 해안가 지역에서는 물막이 벽을 세우거나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철저히 사전 대비를 한 것도 빛을 발했습니다. 이번 태풍 때는 좀 우리가 단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상인들하고 합심해가지고 차수막을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나마도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역대급 폭우와 강풍을 몰고 온 태풍 흰남노.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인명 재산 피해가 났지만 태풍은 과도할 정도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도 함께 남겼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검수완박 정상화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검찰공화국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0일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부패와 경제범죄의 개념을 확장하는 차원인데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던 공직자, 선거범죄의 일부를 부패범죄로 포괄하고 방위산업과 조폭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수사 권한을 상당 부분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졸속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을 보완하고 국민의 불편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불편도 겪고 있고 허술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민주당에서는 거센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무시해 상권 분립을 파괴했다는 비판부터 윤석열 정부 5년이 폭주하는 행정부의 동무대일 거라는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목표가 검찰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인 것이 확실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위법성을 철저히 따져묻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들도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검수원복 시행령이라는 암초가 등장하면서 정기국회 기간 여야가 또다시 검수완박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경찰이 다음 주 금요일 이른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수요일에는 국민의힘 비대위 활동의 중단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가처분 신문도 예정돼 있어 이 전 대표에게는 여러모로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른바 성접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자 이 전 대표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 전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4가지,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증거인멸, 무고 혐의입니다. 경찰이 이번 소환 조사에서 특히 초점을 맞추는 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제기한 성매매와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기 위해 이 전 대표에게 2차례 성접대를 하고 수백만 원대의 선물을 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와 관련해서 화장품 세트를 보냄으로써 약 900만 원의 현물 접대가 있었다는. 그러나 경찰은 내부적으론 두 혐의 모두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에 무게를 싣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성매매 혐의의 경우 지난 2013년 실제로 성접대가 이루어졌더라도 공소시효 5년이 지나서 처벌이 어렵습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2015년에도 금품을 줬다면서 수법이 비슷한 범죄를 하나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다만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증언 외에는 명확한 물증 확보가 어렵고
대가성을 밝히기도 쉽지 않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김 대표 역시 최근 경찰 조사에선 대가성 선물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뭐 반박할 게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전 대표를 불러 피의자 진술을 받은 뒤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측근을 통해서 성접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추석 연휴 직후에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 추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리도 열립니다. 이르면 당일 바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법원 판단에 따라서 당대표직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판가름납니다. 결국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가처분 심리와 소환 조사가 연달아 잡힌 다음 주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이 철거하던 건물이 넘어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졌던 이 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1심 재판에서 3명이 법정 구속되고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4명 가운데 3명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직원이어서 피해자 가족 등은 대기업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철거하던 건물이 옆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진 사고가 난 지 1년 석 달.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 감리 관계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해체공사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감리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2천만 원에 그쳤고 함께 기소된 3명도 집행유예였습니다. 재판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재판 쟁점은 현대산업개발의 책임 여부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자신이 공사 시공자가 아니라 도급인에 불과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이 건축법상 공사 시공자가 맞고 안전조치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체계획서 미준수와 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 중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시공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재판부의 봐주기가 우리나라의 안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부가 힘없는 하청업체와 감리에게만 실형을 선고해 유전 무죄가 재현됐다는 겁니다. 안전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오히려 좀 탄력을 붙이는 게 아니라 다시 이걸 후퇴시킬까 봐 그런 식의 우려도 굉장히 크죠.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면서 설마 무너지겠느냐는 아니란 생각에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가려다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데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이 나오면서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추석 연휴에 모두 3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성길의 경우 추석 전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10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버스 전용 차로는 4시간 연장됩니다. 자, 정부의 추석 특별교통대책 이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추석 연휴. 정부는 이 기간에 모두 3,017만 명,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귀성의 경우 서울 부산이 9시간 50분, 귀경은 부산 서울이 8시간 50분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귀성은 추석 전날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다음 날과 추석 다음 날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명절로서 전년 대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한 13.4%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요. 이는 평시 주말보다 약 20% 증가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8일부터 12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각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국도 4개 구간을 신설 개통하고 2개 구간을 임시 개통합니다. 고속도로 110개 구간과 국도 15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합니다. 평시에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 차로 외에 추가로 27개 구간에서 임시 갓길 차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합니다. 8일부터 12일까지는 버스 전용 차로제가 평시보다 4시간 연장됩니다. 서울 지역은 귀경하는 시민들을 위해 추석 당일과 다음 날엔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합니다. 철도는 평시 하루 평균 좌석보다 2만 석을 증편하고 항공은 1만 석을 늘려 공급합니다. 연안 여객선도 평시보다 15만 명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0년 설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개하고 자동차 제작사들은 무상 점검도 시행합니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 나들목과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드론과 암행 순찰차를 연기해 과속과 난폭 운전을 단속합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간편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대체로 쾌청하다는 예보인데요. 한가위 보름달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거나 파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늦게 귀경하시는 분들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난 뒤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맑은 날씨는 귀성길이 시작되는 금요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휴 첫날인 금요일,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쾌청해 귀성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전망입니다. 강풍이 불거나 물결이 높게 일 가능성도 낮아 하늘길과 바닷길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당일인 토요일에는 전국이 맑겠지만 낮더위가 이어지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커질 것으로 보여 성묘길에는 기온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가위 보름달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높은 구름이 유입되더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단 이제 제주도와 이제 경상 동해안 쪽으로는 동풍과 남동풍이 수렴하는 형태로 동쪽에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귀경길은 전국에 구름이 많거나 점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까지는 무난하지만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해와 동해 바다에는 파도가 높아질 수 있어 바닷길을 이용하는 경우 미리 배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휴 뒤 첫 출근길인 다음 주 화요일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리거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내일은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아침에는 절기답게 다소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5도,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28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큰 일교차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